미래를 설계하라. 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노무아입니다. 오늘 방송은 특집으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알찬 기업과 인물 그리고 리포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기업사전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여러분 하루에도 한 번쯤 꼭 들리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편의점인데요. 오늘은 국내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BGF 리테일을 소개합니다. BGF 리테일의 시작은 1989년 보강 패밀리마트에서부터였습니다. 일본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1호점을 열었습니다. 낯설었던 편의점 문화가 24시간 영업과 간편식 덕분에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생활 속 가까운 매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2012년에는 일본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독자 브랜드 CU를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 소비자 맞춤형 모델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삼각김밥과 도시락, 디저트 같은 간편식으로 편의점에서 한 끼 해결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며 차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CU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체 브랜드 상품 전략입니다. 먼저 PB-LCK 라인인데요. 여기서 LCK는 Let's CU 코리아의 약자로 CU의 프리미엄 간편식 라인업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겟커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카페 수준의 원두를 즐길 수 있게 하면서 아침 출근길 직장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페는 달콤한 음료와 디저트 음료 브랜드인데요. 계절마다 한정 메뉴를 내놓으면서 MZ 사이에서는 편의점에서 즐기는 작은 카페라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U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빠르게 반영하면서 편의점에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만족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최근 BGF 리테일은 ESG 경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센서를 활용한 무인 편의점, 전기차 충전소와 결합된 신개념 점포, 그리고 친환경 포장재를 적용한 친환경 매장까지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미래형 리테일 모델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진출도 눈에 띄는데요. 2023년 6월 국내 업계 최초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했고요. 2024년 3월에는 1호점을 성공적으로 열며 글로벌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유통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북미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점포 수는 18,458개, 해외 점포는 609개를 돌파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재무 성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연결 매출은 약 8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와 7%를 증가했습니다. 치열한 업계 경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핵심인데요. 단순히 먹거리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택배, 금융, 공과금 납부까지 해결할 수 있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확장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를 넘어 하와이까지 진출하며 K-리테일이라는 새로운 한류 문화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정책 역시 편의점 업계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데요. CU 역시 이러한 소비 회복에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도 빼놓을 수 없죠. AI 발주 시스템, 무인 점포, 데이터 기반 소비 분석까지 이렇게 미래형 편의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BGF 리테일은 더 이상 단순한 동네 편의점을 넘어 종합 생활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CU가 만들어갈 새로운 편의점 문화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책상 위 모니터 한쪽에는 늘 켜져 있던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무료 문자,
그룹 채팅, 파일 전송까지 업무와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었던 바로 네이트온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카카오톡이 대세가 되면서 한동안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에는 단순한 향수뿐 아니라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로 피로를 느낀 직장인과 기업의 선택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네이트온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네이트온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무료 문자로 요금을 아끼고 그룹 채팅과 파일 전송으로 과제와 업무를 손쉽게 공유했죠. 당시 월간 이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으면서 PC 로그인 하나에도 소속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업무 필수용 도구, 대학생들에게는 소통의 중심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시대와 함께 카카오톡이 급성장하면서 네이트온은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카톡의 대규모 업데이트에 직장인들의 불만을 자극했다고 하는데요. 친구 탭 사라짐, 인스타그램형 피드, 숏폼 콘텐츠 등 불필요한 기능이 늘면서 업무용 효율성은 떨어지고 알람과 버튼을 찾느라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게 된 겁니다. 업무용 채팅방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한숨이 곳곳에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함과 직관성을 가진 네이트온이 다시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메시지, 그룹 채팅, 파일 공유 등 핵심적인 기능만 제공하며 광고와 불필요한 피드가 적다는 점에서 기업과 직장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게 됩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네이트온으로 전환하거나 슬랙과 팀즈 같은 글로벌 협업 툴을 선택하며 단순함은 업무 효율을 높인다라는 공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활의 중심에는 바로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있습니다. 네이트온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과거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클라우드 지원, 대용량 파일 전송 등 기업 환경에 알맞은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과거 형수에만 기대지 않고 현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효율적 협업 툴로 진화한 것이죠.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렇게 네이트온 비즈라는 이름으로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 도전합니다. 관리자 기능, 보안 설정, 대용량 파일 공유, 협업 효율화 기능까지 갖추면서 업무 최적화 플랫폼을 지향하죠. 글로벌 툴과 다르게 한국 기업 환경과 직관적인 UI에 맞춰 사용법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바로 장점입니다. 공공기관과 중견기업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로 피로감을 느낀 직장인들과 기업 사이에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네이트온이 다시 선택받고 있습니다. 국민 메신저 시대의 향수와 현대기업용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네이트 커뮤니케이션즈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업무용 메신저 시장에서 어떤 판도를 만들어낼지 레전드의 기환을 지켜볼 시간입니다. 이상 오늘의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집에 바세린 하나쯤은 꼭 있으시죠? 저는 겨울마다 손이나 입술이 트면 꼭 바세린을 바르는데요. 이 보습 방면에서는 아직도 바세린을 뛰어넘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한 번쯤 써본 도브 샴푸랑 비누, 누구나 마셔본 립톤 티백차,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매그넘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욕실에서 주방에서 냉동고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이 사실 모두 같은 회사에서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영국에서 시작해 글로벌 생활용품 시장을 주름잡는 기업 유니레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의 마가린 유니와 영국의 레버 브라더스가 합쳐지면서 탄생했습니다. 비누와 마가린이라는 생활 필수품에서 출발한 회사인데요. 현재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12만 명, 2024년 기준 매출은 608억 유로, 말 그대로 생활용품 업계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사업은 크게 5가지로 나뉘는데요. 뷰티 앤 웰빙, 퍼스널 케어, 홈케어, 영양식품, 그리고 아이스크림 부문입니다. 대표 브랜드들을 살펴보면요. 보습의 대명사 바세린, 피부에 자신감을 주는 도브,
전 세계 주방에서 사랑받는 크노르, 마요네즈로 유명한 헬만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의 제왕 베넨제리스와 매그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는 매출 10억 유로가 넘는 슈퍼 브랜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유니레버가 강조하는 건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기업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플라스틱 줄이기, 생물 다양성 보존, 그리고 지역사회의 삶 개선.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포장재를 늘리고 원재료를 윤리적으로 조달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니레버도 고민이 많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고 너무 이상적인 ESG 목표를 내세웠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행 가능한 목표 위주로 전략을 다듬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큰 변화는 아이스크림 사업 분리입니다. 매그넘과 베넨제리 같은 인기 브랜드를 따로 독립시켜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수익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죠. 또 최근 CEO 교체까지 단행하며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스스로를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라고 정의합니다. 바세린과 도브가 피부 건강을 지켜주고 크노르와 헬만스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매그넘과 베넨제리스가 작은 행복을 조달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정체성입니다. 앞으로는 핵심 브랜드에 더 집중하고 지속 가능성을 실행 가능한 형태로 강화하며 소비자의 건강과 웰빙을 반영한 신제품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유니레버는 비누와 마가린에서 출발해 지금은 바세린부터 매그넘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든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입니다. 도전도 많고 변화도 필요하지만 강력한 브랜드와 혁신, 그리고 친환경 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갈 기업임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업사전 유니레버였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뷰티업계 양대 산맥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생활용품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또 음료수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먼저 간단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은 1947년 구인회 회장이 부산에서 락키 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럭키크림을 생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1954년에는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 개별 튜브 치약인 럭키 치약을 생산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비누, 샴푸, 중성세제, 또 퐁퐁 등을 출시하면서 영역을 넓힙니다. 2007년에는 한국 코카콜라 보틀링을, 2009년에는 다이아몬드 샘물을 인수하면서 식품 산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했고요. 2010년에는 K뷰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더 페이스 샵을 인수했고 2013년에는 일본의 에버라이프 등도 인수하면서 사업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합니다. LG 생활건강은 절대로 소비가 안 될 수가 없는 생활 필수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면서 승승장구합니다. 특히 역대 최장수 CEO인 차석용 전 부회장 재임 기간 동안은 18년 동안 매분기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신장되기도 했죠. 하지만 2022년 차석용 부회장의 18년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 중국의 봉쇄 여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LG 생활건강은 별이 서운 그대 등 중국에서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서 이 하이엔드 화장품 브랜드인 후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황후의 뷰티 레시피라는 컨셉과 그에 맞는 화려하고 또 고급스러운 화장품 용기가 맞아떨어지면서 중국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나게 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면세점에서 사가는 식으로 판매가 됐는데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이런 판매 역시 급감합니다. 이후에는 뷰티 시장의 트렌드가 다소 바뀌는데요. 공격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할인 정책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매출을 올리기 시작했지만
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 컨셉인 한방의 이미지가 요즘 세대들과 맞지 않았고요. 또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주로 대폭 할인이 함께 들어가는데 샤넬, 랑콤과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 화장품을 지향하는 후는 가격 정책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죠. 이 때문에 현재 후는 K뷰티 시장에서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지난 실적이 지난 31일 발표됐습니다.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6,049억 원, 영업이익은 54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65.4% 감소한 수치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성장세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과 원가 부담 등 외부 변수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활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는 홈 뷰티 디바이스인 LG 프라의 슈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최근 K뷰티 시장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홈 디바이스죠. 슈퍼폼 갈바닉 부스터는 길이 9.5cm, 무게는 약 40g대의 가볍고 콤팩트한 사이즈와 1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선보이면서 이 홈 디바이스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또 디바이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품도 출시했는데요. 뷰티테크 시장에서의 도약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K뷰티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기업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의 진솔한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의 이야기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네요. 같이 살펴보시죠. 네, 삶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 앞에서 진짜 얼굴을 드러내곤 합니다. 오늘은 그 위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오히려 기회로 바꿔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에서 살아남아 IMF의 폭풍을 지나 결국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주인공, 바로 김부님 대표입니다. 김 대표의 커리어는 유통업에서 시작됐습니다. 삼풍백화점 입사 경쟁률 속 단 5명 안에 들어 당당하게 합격하면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높은 대우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3월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긴 치료와 회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겁니다. IMF 시절 빌려준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철제 인테리어 공장을 떠맡게 된 것이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회수하려는 선택에 불과했는데요. 거래처 하나 없는 작은 공장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3년치 손실을 만회하며 스스로도 몰랐던 기업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거죠. 2000년 SK텔레콤 전국 대리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김 대표는 국내 백화점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에트로, 샤넬, 그리고 LVMH사나 여러 명품 브랜드의 매장을 시공하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그 비결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디자인 설계실, 철제와 목재 가공 라인, 먼지 한 톨 없는 진공 도장 부스, 완벽한 시스템과 흔들림 없는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도 김 대표의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무역센터점과 롯데백화점 인천점 디올 매장을 성공적으로 완공했죠. 뿐만 아니라 리모아, 러쉬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프로젝트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위기 속에서 피어난 도전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IMF의 외환 위기, 누군가에게는 끝이었을 사건들. 김부님 대표는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불가능을 시작으로. 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남기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인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전에 우리 기업 사전에서 전 세계 숙박 문화를 바꾼 기업 에어앤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업 뒤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디자이너 청년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의 리더로 성장한 인물이죠. 바로 에어앤비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요, 브라이언 체스키입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1981년 8월 29일 미국 뉴욕주 니스카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둘 다 사회복지사셨고 덕분에 어릴 때부터 공동체적 가치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웠다고 하죠. 체스키는 그림 그리기와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고 결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 RISD에 진학해 산업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곳에서 훗날 에어앤비 공동 창업자가 될 조 게이바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졸업 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체스키와 데비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형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시내 호텔이 전부 매진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두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숙소를 빌려주는 것이었죠. 이름하여 에어베드 앤드 브렉퍼스트. 이 소박한 아이디어가 오늘날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 에어앤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낯선 아이디어를 의심했고 사업은 좀처럼 궤도에 오르지 못했는데요. 심지어는 신용카드 빚으로 생활을 이어갈 만큼 힘든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때 체스키와 팀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미국 대선 시즌을 활용해 오바마 오스와 캐피틴 맥케인이라는 시리얼 상자를 제작해 판매한 건데요. 이 유쾌한 발상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창업자들의 창의성과 끈기를 투자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이 경험을 계기로 스타트업 엑셀레이터와 Y 콤비네이터에 합류하게 되었고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앤비는 빠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어디서든 집처럼 머문다라는 가치를 내세우며 수백만 명의 호스트와 게스트를 연결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했죠. 체스키는 단순히 숙박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뢰와 디자인을 중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간 리뷰 시스템, 안정장치, 그리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여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체스키는 디자이너 출신답게 사업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세상을 더 인간적으로 만드는 플랫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 세계 여행 산업이 멈춰섰을 때 그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 25%를 감축하면서도 남은 직원과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신뢰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죠. 동시에 숙박대신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해 새로운 활로를 찾기도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와 신뢰를 지키려는 그의 철학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브라이언 체스키는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글로벌 혁신 기업 CEO 중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이죠. 그는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부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기빙 플래지 서약에 동참해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회와 자선의 활동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체스키는 여전히 에어앤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입니다. 그는 단순히 숙박업을 넘어 여행과 삶의 방식 자체를 재정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기반 맞춤형 여행,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플랫폼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키려는 것이죠. 그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본 브라이언 체스키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트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창의성과 끈기 그리고 사람을 연결한다는 철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탄생시켰는지를 보여줍니다.
평범한 디자인 전공 청년이 전 세계 여행 방식을 바꾼 혁신가로 성장한 것, 바로 첼스키의 인생이 전해주는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한 명의 시대를 바꾼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OMB CEO 브라이언 첼스키였습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죠. 네이버를 만든 이혜진 창업가입니다. 이혜진 창업가는 1967년생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삼성 SDS에서 IT 경험을 쌓았지만 안정된 직장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택했죠. 1999년 동료들과 함께 네이버를 창업했습니다. 네이버는 초반부터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체 검색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2002년에는 지식인 서비스를 선보였죠. 사용자들이 직접 질문과 답변을 올리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꽤 큰 혁신이었습니다. 또 네이버가 국내 포털 사이트 1위로 올라서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웹툰 서비스는 한국 만화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종이 만화 중심이던 시장을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시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작품을 올릴 수 있는 구조 덕분에 수많은 신인 작가들이 기회를 얻었고요. 지금은 시네탑, 나 혼자만 레벨업처럼 세계에서 사랑받는 K-웹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라인 메신저를 출시했었습니다. 카카오톡처럼 무료 메시지와 스티커를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웹인데요.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네이버는 단숨에 글로벌 IT 기업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면서 지금도 9천만 명 이상이 쓰고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포털 독점 논란과 공정위 제재가 이어졌고요. 글로벌에서는 구글, 애플 같은 거대 빅테크와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는 구글이, 앱스토어 유통에서는 애플이 강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는 틈새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콘텐츠, 웹툰처럼 구글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에 집중해 네이버만의 영역을 만들어낸 겁니다. 2017년 이혜진 창업자는 CEO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최근까지 GIO 글로벌 투자 책임자로 활동하다 현재는 이사진에 합류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쓰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AI와 로봇 그리고 핀테크 같은 신사업을 키우고 있고요. 웹툰과 웹소설을 북미와 유럽까지 글로벌 확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물,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창시한 이혜진 창업가였습니다. 오늘 인물로그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글로벌 축구 스타로 거듭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축구에 재능을 보이면서 FC 서울 유소년 팀에서 뛰었습니다. 16세 독일 유학길에 올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갔고요. 2010년에는 분데스리가 데뷔전에서 득점하면서 크게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는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이적하면서 당시 구단 최고 이적료였던 약 1,000만 유로에 계약을 했는데요. 빠르게 적응한 이후 2015년 시즌까지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 8월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 팀 토트넘 핫스퍼로 2,200만 파운드에 이적하면서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이적료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 하면 토트넘이 바로 생각날 정도로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참 많은 활약을 세웠습니다. 2015에서 16 시즌 데뷔 이후에 빠르게 활약하면서 리그와 유로파 리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크게 기여하면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푸스카스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시즌 리그 득점왕에 올랐고요. 100번째 EPL 골도 달성해서 첫 아시아 선수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습니다. 2025년 UEFA 유로파 리그에서 드디어 우승을 이끌면서
토트넘에게 17년 만에 트로피를 안겨줬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뛰어난 활약 보여줬죠. 2010년부터 A매치 활약을 시작해서 2014년, 2018년, 2022년까지 피파 월드컵 3회를 출전했고요. 월드컵 한일전을 포함해서 총 3골로 박지성, 안정환 선수와 함께 공동 최다 득점다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15년 AFC 아시안컵 준우승, 2023년 아시안컵 출전 등 국제 무대에서도 주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5년 8월 토트넘을 떠난다는 결정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경기장에서 눈물을 보였고요. 또 마지막 경기에서는 홈팬과 동료들로부터 가드 오브 아너와 뜨거운 환승을 받았습니다.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또 꾸준한 실력으로 팀과 팬들에게도 귀감이 됐고요. 한국인 최초로 청룡상을 받은 스포츠인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일화가 몇 개 있는데요. 한 가지 소개해보자면요. 2019년에 아시안컵을 마치고 귀국한 손흥민 선수는 인천공항에서 수화물로 붙인 캐리어가 안 나와서 한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냥 가방은 내버려두고 팬분들께 인사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환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방송에 나오면서 역시 손흥민 참 쿨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와 또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으로부터 러브콜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행을 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의 중론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팬들에게 큰 행복 안겨주는 선수가 되길 응원해보면서 오늘 인물로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과 인물의 스토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특집 선물은 바로 투자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어떤 리포트를 참고해서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관련한 리포트를 가져왔는데요. 본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미국 HMGMA에 방문한 방문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HMGMA가 뭘까요? 현대모터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약자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공장인 건데요. 24년 10월에 완공됐으며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하는 공장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전동화 모델을 중점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번 미국 공장의 방문기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의 스마트함을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생산 시스템은 로봇이 거의 다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부품을 나르고 50대의 주차 로봇이 완성차를 이송합니다. 검사 과정도 로봇계인 스팟으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올 뉴 아틀라스도 연내 시범 투입될 계획입니다. 방문기인 만큼 직접 질문이 빠질 수 없겠죠. 몇 가지 질의응답을 추려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생산을 위한 준비는? 이라는 질문에는 추가적인 생산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로봇 등이 일부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30만 대 기준 알리바마 공장과 비교했을 때 대략 20% 정도의 인력이 덜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팟이라는 검사 로봇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QR을 스캔해서 모델과 사양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대미 투자 계획 확대를 통해서 관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은 향후 3년간 대미 투자액을 2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현지 완성차 생산 비중은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확대될 예정인데 사진과 같이 18종 이상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제네시스는 2030년까지 35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인 웨이모와 협력해서 아이오닉5의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로보택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GM과의 협업도 기대가 되는데요. 28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GM과 차량 5종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사는 공동 개발 차량의 판매량이 연간 80만 대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근황을 보겠습니다. 2013년 구글과 2017년 소프트뱅크에 인수됐다가 2021년 현대차 그룹이 8.8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기업이죠. 그 외 정의성 회장과 현대글로비스 등이 소폭 주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계인 스팟 상용화를 해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0년 사족 보행인 로봇계 스팟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치라는 로봇도 있습니다. 22년에는 물류 자동화 로봇인 스트레치가 상용화됐습니다. 스트레치는 창고 및 물류센터에서 상자 운반과 같은 반복적인 하역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DHL이나 갭 등에서 트레일러 하역 작업에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뉴 아틀라스는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목표로 만들어진 가장 사람처럼 생긴 로봇인데요. 정교한 조작이 가능해서 손과 센서가 탑재됐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와의 협업을 위해서 현대차의 새로운 공장 라인에 뉴 아틀라스를 시범 투입할 계획이며 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이런 행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와 관련한 미국 현대차 공장 탐방기와 관련한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해볼 리포트는 바로 국내 AI에서는 살 게 없을까라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곧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이 공개가 된다고 하죠. CSP 사업의 가치가 부각될 것이고 중소기업 AI 전환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최근 AI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증폭됐던 기대감도 약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흔히 국내 기업 중 AI 산업에는 진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없다 이런 여론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신정부 정책이 관련 산업의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이나 공공 분야처럼 민감한 데이터를 외부 모델에 맡기지 않으려는 국가와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공개했고 AI 분야에는 총 11.1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AI 관련 예산인 3.3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업들이 개발 중인 생활 밀접형 제품 300개에 AI 기술을 기원하는 AX 스프린트 300 사업에는 무려 9천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관련 산업에서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데요. 이러한 예산이 사용될 구체적인 정책은 곧 발표될 대한민국 AI 액션 플랜을 통해서 그 방향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도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대규모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통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는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과 투자를 중심으로 AI 생태계를 꾸리고 있고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응용 분야에서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 초거대 AI 모델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 역시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진으로 선정된 5개 컨소시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 클라우드는 하이퍼 클라우드를 통해 해외 경쟁사보다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더 많이 학습을 하고 있고요. LG AI 연구원은 엑사원을 통해 수학과 코딩에 특화된 모델을 내놨습니다. SK는 취약계층 및 다양한 사용자를 겨냥한 맞춤형 AI를, 그리고 NC는 이번 프로젝트에 선정된 주관사 중에서 유일한 게임사로 관련한 분야 이상을 아우르는 AI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또한 업스테이지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스타트업 주관사로 자체 개발한 경량 모델 솔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분석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CSP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CSP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이나 서버 조달 운영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미래엔 AI 생태계에 필요한 툴 그리고 플랫폼을 작용하는 방향으로 확장이 될 전망인데요. 국내 CSP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고객들이 자사 생태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고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점유율도 한 자릿수에서 최근 10% 중반까지 확대된 상황인데요. 이런 CSP 사업을 어떻게 운용해서 기업의 플랫폼 선택의 전환점에 물살을 타는지가 이제 관련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기업 분석 및 추천 종목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네이버입니다. 긍정적 이슈가 민감하게 반영될 구간이라고 평인데요.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매수 견조 유지에 상승 여력은 53.8%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컬리 제휴가 시작되고 엔터프라이즈 사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의 사업 확장 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년 예상 실적 기준 P는 15배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분석 내놨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MCP와 온디바이스 서비스로 만들어갈 생태계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 같은 평가 속에 8만 원으로 매수 의견 유지, 상승 여력은 35.8%로 평가됐습니다. 카카오는 별다른 이벤트 없이도 이 체력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만간 톡 개편, AI 관련 상품 출시 등이 이루어지며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 변동선 자체는 확대가 되겠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추천 종목은 바로 NHN입니다. 정부 사업의 수혜로 이익과 밸류의 저점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수 의견 유지의 상승 여력은 21%로 상승됐습니다. 한편 게임 사업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는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및 AI 고도화에 따른 GPU 운영 사업자로서의 가치는 점점 고평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 SDS인데요. 정부 정책 방향 속에 꼭 필요한 CSP와 MSP를 갖추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시 매수 의견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8만 원이고 상승 여력은 23%로 평가됐습니다. 국내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가 높아지는 와중에 국내 CSP 클라우드 산업의 유지 가능성으로 입지를 유축하고 있어 긍정적인 전망이 평가됩니다. 마지막으로 더존비즈온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AI 전환 정책 수혜에 따른 기대감이 투심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9만 5천 원에 매수 의견은 유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사업은 중소기업 경기와 밀접한 연관을 나타내는데요.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국가와 민간 협력,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관련 활성화에 포커스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모든 키워드를 아우르고 있는 회사기에 좀 더 긍정적인 전망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관련 정부의 정책과 클라우드 관련 사업인 CSP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풀이해본 리포트를 통해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증권가와 IT 업계에 큰 화두로 떠오른 네이버와 두나무 합병설을 중심으로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이버 측은 현재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즉시 해명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두나무까지 묶어서 대규모 합병 시나리오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네이버 주가는 하루 만에 12.5%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이 결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강하게 반영한 거죠. 하지만 실제 합병이 가능하냐를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미 9월 16일 두나무 자회사인 증권플러스의 비상장 지분 70%를 약 686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만약 곧바로 합병이 추진될 예정이었다면 굳이 이 같은 선행 인수가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둘째, 두나무와 네이버의 규모 차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자산 규모에서 두나무가 네이버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큽니다. 따라서 단순한 지분 교환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합병보다는 강력한 제휴와 공동사업 추진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이버의 해명 공시를 보면요. 주식 교환 여부와 관계없이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 주식 거래,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에서 네이버와 두나무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최대의 검색과 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50조 원에 달하며 네이버페이는 결제 72조 원으로 간편 결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최근 네이버는 엠페이 월렛을 내놓고 NFT와 웹3 기반 금융 서비스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결제 디바이스 커넥트 베타 서비스를 선보이며 향후 QR과 얼굴 인식 결제, 코인 지갑 연동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반면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국내 1위, 글로벌 4위 거래소이며 국내 2위 빗썸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4배 이상 큽니다. 최근에는 자체 블록체인 기화, 그리고 지갑 서비스 기화 월렛을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양사가 손잡으면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는 강력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과정이 향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 기반 결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가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최근 합병설 이슈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6년 예상 주가 수익률 18배 수준으로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본업인 광고와 커머스가 안정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12% 성장, 그리고 2026년에는 16%의 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나무와의 협력 같은 신사업이 더해진다면 네이버의 멀티플 상향 여력은 충분합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유지하며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약 25만 원대인 걸 고려한다면 여전히 안정적인 매수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자체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합병을 둘러싼 재무적, 제도적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양사가 신사업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비상장 주식 거래, 웹3 기반 결제 서비스까지 협력 분야는 매우 넓습니다. 국내 1위 플랫폼 네이버와 국내 1위 거래소 두나무가 함께한다면 이는 곧 실물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이번 논의가 단순히 금융 분야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 웹소설, 음악, 그리고 영상 등 콘텐츠 플랫폼을 글로벌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과 결제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창작자 수익 정산, 해외 결제, 크로스보더, 송금 같은 부문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 두나무 협력은 금융 플랫폼, 콘텐츠를 아우르는 초대형 성장 스토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단순한 합병 루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단순한 합병 가능성에만 집중하기보다 네이버의 플랫폼 경쟁력과 두나무의 전략적 협력이 열어줄 신사업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리포트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과 인물 그리고 투자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명절 선물 세트로 준비한 만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